8절 분석 실험의 준비. 이 파트부터는 2022년부터 새로 도입된 시험 범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내용이 어렵다기보단 NCS 기반의 내용으로 시험 체계가 바뀌면서 예전 시험 범위 앞부분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약간 구조적으로 재편성해서 실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보단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좀 추가된 내용도 설명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핵심 이론 01 분석 장비의 종류 및 특성. 이 파트에선 분광학적 분석법이라든지 또는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시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질량 분석법이나 표면 분석법의 정의, 개요, 종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나온 이 분광학적 분석법이나 크로마토그래피는 앞에서 설명을 충분히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걸로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질량 분석법과 표면 분석법의 정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질량 분석법은 시료를 이온화해서 그 고유의 질량 스펙트럼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그 자료 안에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질량 스펙트럼 자료와 비교를 하면서 이것이 어떤 물질인지 정성, 정량 분석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MS라고 합니다. Mass Spectrometry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표면 분석법도 유사합니다. 이 고체 표면에 X선 같이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광선을 쐬어주면 고체 표면의 어떤 그 구조에서 이제 이온이 튕겨져 나가거든요. 그때 이제 그 튕겨져 나온 이온을 전자를 분석을 해서 대상 물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정성, 정량 분석 두 가지가 다 가능한 분석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석 장비 가운데 광전관을 이용해 용액의 색도 또는 빛의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는 이것은 우선 설명드리자면 광전 비색계라는 그런 기기 장치입니다. 이거는 분광학적 분석기 중에 하나고요. 이 광전 비색계는 좀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보통 분광학적 분석법이 조금 내용이 길거나 실험법이 약간 어렵거나 그런데 이 광전 비색계는 그냥 단순하게 흑광도만 간단하게 측정해서 이것으로 용액의 농도 값을 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데이터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핵심 이론 공이 분석 장비의 원리 및 구조. 이 부분은 시험 범위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기본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광원부, 파장 선택부, 시료부, 검출부. 이 전체적인 구조를 묻거나 또는 파장 선택부 내부에 입구 슬릿, 분산 장치, 출구 슬릿 이 세 가지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를 보여드릴게요. 크로마토그래피는 기체를 공급하는 장치가 있고요. 주사기 모양의 이제 실린즈라는 시료 주입 장치가 있고요. 그것이 이동하면서 속도 차이에 의해서 용액의 분리가 일어나는 칼럼, 그리고 칼럼 끝에 순서대로 나오는 그 시료를 검출하는 검출기가 있고 자료 처리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GC의 일반적인 구조고요. 이제 HPLC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용액이 있죠. 이건 액체로 이제 이동상을 쓰는 거라, 그래서 액체가 있으니까 무거우니까 그것을 품어줄 펌프가 필요하고요. 주입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입하고 나면 칼럼도 비슷하죠. 이동하면서 분리되고 검출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이한 것은
용리액과 일정한 압력을 주입시킬 수 있는 펌프가 있다. 그 내용을 숙지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 이제 전기 분석 장치인데 이것은 구조의 어떤 그 기본, 그러니까 유리전구 pH 미터의 기본 구조를 보면 우선 다공성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도 조절기와 pH 센서가 있고 기준 전극이 하나로 이루어진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를 보실게요. 분광 강도계의 구조 가운데 파장 선택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까 파장 선택부는 입구 슬릿, 그리고 분산 장치, 출구 슬릿 이렇게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검출부는 가장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03 분석 장비의 검 교정. 이 파트에서는 검정과 교정의 기본 개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검정은 분석 장비를 판매할 때 이것이 적절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지를 국가에서 인증하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교정은 분석기기를 구매한 이후에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차값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것을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장비를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검정과 교정에 사용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표준물질, 인증표준물질, 연속교정 표준물질, 그리고 교정검증 표준물질. 그래서 이 물질들의 기본적인 개념 꼭 숙지해 두시고요. 그리고 연속교정이나 교정검증 표준물질 같은 경우에 이제 가문값의 범위 이런 것도 함께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기나 뭐 이런 것 중에 검정, 교정의 대상인 것은 대상이 아닌 것은 이런 걸 묻는 문제도 가끔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삼각 플라스크 있잖아요. 삼각 플라스크는 기본적으로 눈금이 이제 상단에 이렇게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눈금이 정확한 그 시료의 양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삼각 플라스크의 기본 사용 목적은 적정 같은 거 할 때 시료를 이렇게 받아두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 이 부피값이 이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는 뭐 검정이나 교정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 메스 실린더, 메스 플라스크,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 뭐 피펫 이렇게 있을 때 뭐 교정의 대상인 것은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럼 삼각 플라스크가 정확한 부피를 측정하는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되겠죠. 이런 걸 묻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가끔. 많이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숙지를 해두시고 한번 읽어만 주세요. 아직 시험 범위 개편되고 나서 이런 범위가 이렇게 중요하게 막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보시고 혹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핵심 예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표준이 되는 기준 측정 장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오차값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일정 범위 넘어설 경우에 이거는 이제 교정의 정의를 묻는 문제죠. 그래서 교정하고 검정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정은 한 번씩 오차를 잡는 거. 검정은 제품 출하할 때 법적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동되는지 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번 검교종 사용물질 가운데 시료의 분석 중 검정 곡선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물질은 무엇이냐. 제가 물질에 대한 기본 개념은 그래도 좀 알아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번 연속 교정 표준 물질이에요. 3번입니다. 교정 검증 표준 물질의 가문값의 범위는 10% 이내고요. 연속 교정 표준 물질의 가문값의 범위는 5% 이내입니다. 그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5%냐 가문값 10% 이내냐.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4번 측정 장비 시험 방법의 검정 곡선을 확인을 위한 시료를 분석할 때마다 수행하는 정도 관리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도 뭐 암기하시는 것 말고는 없죠. 검정 곡선 검증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핵심 이론 04와 핵심 이론 05는
전반적인 분석 장비를 점검하고 이제 가동할 때 유의사항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반적인 기기 사용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분광 광도계를 사용할 때는 수시 점검, 그리고 매월 점검, 그리고 분기 점검, 모든 기기는 다 이렇게 수시, 매월, 분기 또는 반년 기준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좀 달라요. 우선은 이제 UV VIS 분광 강도계 같은 경우는 시료 측정부가 청결해야 정확한 값이 나오니까 그것이 우선적으로 확인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각 파트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장이 얼마나 정확하게 찍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장의 정확성 같은 경우는 잘못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씩 측정을 하는 걸로 분기별로 가름을 한다고 합니다. 원자흡수 분광 광도계는 전반적으로 시료를 이제 불꽃이나 흑연로 등으로 가열해서 원자 상태가 됐을 때 그 원자가 흡수하는 빛의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기기잖아요. 그런 만큼 여기서 사용하는 주요 광원이나 어떤 광원을 쓰는지, 또는 이제 기본적인 이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의 장점, 단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페이지 보시면 120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조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원자흡수 분광 강도계를 점검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기능사 수준에서는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출제된 적은 없어요.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그 점검하는 내용들, 준비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아직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좀 어떤 것인지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크로마토그래피 점검 사항입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대상 시료를 가열해서 이동상과 함께 이제 이동을 시키잖아요. 그만큼 우선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온도가 적절하게 제어 가능한지, 그리고 캐리어 가스가 얘네들을 잘 나르는지, 그리고 그 가스의 속도를 잘 조절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정확도와 정밀도 또는 컬럼 이상 여부, 검출기의 적정성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또한 이제 장비 사용에 문제가 크게 없을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정확도나 정밀도를 체크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PLC 같은 경우는 이제 용리액을 이동상으로 사용하는 만큼 그 펌프를 이용해서 용매를 이동시킬 때 그 유속이 적절한지, 그리고 펌프가 보내는 압력이 정확한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나 여기서 사용되는 분석용 관의 길이, 장단점,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점검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온 칼럼에 이제 수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명이 유효기간 이내인지, 그리고 오토샘플러가 있는 경우는 그 오토샘플러의 수행 상태, 청결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확한 값이 나오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3번 전기 분석 장치 점검상, pH 미터가 가장 대표적인 기기이기 때문에 pH 측정기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H 미터는 사용할 때 반드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돼요. 캘리브레이션이 이제 보정이잖아요, 보정. 그래서 보정을 해서 데이터의 오차를 최소화를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이제 어저스트먼트 꼭지나 코렉션 꼭지를 이용을 해서 0점 보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보관했을 때는 이 유리 전극이나 플라스틱 전극이 깨지거나 이 안에 이제 차 있는 액상 상태의 그런 물질들이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손이나 또는 균열 이런 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pH 미터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리고 개선 방법을 표로 한번 실어 봤는데요. 네, 내용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네, 이런 고장 원인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으로 핵심 예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 강도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얘네들은 네, 그렇게 뜨겁게 열을 사용하지 않죠. 이거는 GC의 점검 사항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pH 미터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고장 원인으로 옳은 것은 쭉 보시면 네, 이제 pH의 측정 결과가 예를 들어서 7로 나타난다라는 것은 이제 연결 불량 또는 내부 합선으로 인해서 이제 전이차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 불량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호 분석 장비 가동 시 주의사항.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들 안에 네, 함께 포함해서 설명을 핵심 이론 공호 분석 장비 가동 시 주의사항. 분광 강도계나 크로마토그래프나 전기 분석 장치나 방금 전에 이제 전반적인 점검 사항 말씀드릴 때 함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핵심 예제 1번. 분광 강도 분석 장비 가동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쭉 보시면 네, 오토즈로 절대 생략하면 안 되죠. 셀은 네, 파장의 범위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보통 석영이 다 커버할 수 있는데 그 비싸니까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고 정확한 그 파장의 영역대로 네, 플라스틱이나 유리나 석영을 골라서 쓰죠. 광원램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답은 1번이죠. 한 60분 정도 길게 하고 짧게 할 때도 최소 30분 이상은 예열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좀 충분히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광원에 따라 좀 다른데 네, 보통은 30분 정도, 맥스가 60분 정도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가동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주입하는 시료는 실린지 필터로 반드시 여과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여과시켜서 필요가 있죠. 불순물을 제거를 해줘야 정확한 시료의 정량 정성 분석이 가능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8- 실험기구 준비 핵심 이론 01 실험기구 종류 및 기능. 이 부분에서는 어떤 실험기구가 있는지 좀 특징을 알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유리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법한 기준이 있어요. 네, 뭐 이런 국가적인 기준이 있고 또한 유리기구가 이 조건에 당연히 이제 맞는 거겠지만 온도 변화가 심하고 또는 산이나 강 알칼리를 넣어둘 수 있기 때문에 용해도가 낮고 팽창계수가 낮은 소재를 사용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숙지를 해두시고요. 유리기구의 유리기구의 종류나 자기 및 백금, 석영기구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기타 기구 및 재료 이런 내용들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게요. 다음 실험기구 중 건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데시게이터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세 가지 다 부피 측정용이고요. 특이하게 피펫은 부피 측정도 하지만 네, 이동에도 사용한다. 시약이나 시료를.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이 유리기구 준비 및 조작. 이 파트는 기본적으로 유리기구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안전 및 유의사항을 중점적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요.
유리기구는 전용 세제를 이용해서 주로 세척을 하고, 그리고 보통 유리기구 사용할 때 이제 상온에서 자연 건조를 합니다. 가끔 이제 드라이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빨리 유리기구를 건조할 때 쓰는 거고요. 대부분은 세척한 후에 그냥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아서 물기가 잘 빠지면서 건조할 수 있게 하고요. 특히 유의사항은 깨지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준비 및 조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정용 유리기구를 이제 규격에 맞는 유리기구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피펫, 플라스크, 뷰렛은 그 교정을 통해서 교정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삼각 플라스크는 교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시험 문제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교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기별 조작법 말씀드릴게요. 메스 실린더는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이렇게 눈금이 있는 이게 실린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액을 집어넣고 얼마큼 있는지 확인하거나 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측정하는 용량이 이제 그 내가 원하는 대상 물질의 양보다 조금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모든 그 유리기구 사용법의 동일한 부분이 뭐냐면 그 따를 때는 항상 벽면을 따라서 흐르도록 합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벽면을 따라 흘러내리도록 해야 그 양을 천천히 흘러내리면서 정확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측정량보다 조금 적게 따라서 혹시 넘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눈금을 읽을 때는 메니스커스법이라고 눈금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수용액이 보통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이 하단을 이렇게 눈으로 눈의 위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단을 읽는 것을 우리가 이제 메니스커스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의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메스 플라스크는 보통 1리터나 또는 500ml 뭐 작은 것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두 가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병목이 이렇게 길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플라스크입니다. 여기 눈금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1리터면 보통 대부분 1000ml 또는 뭐 1리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유리기구를 초자기구를 메스플라스크라고 하고요. 이것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들 한번 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제 한 손 바닥은 그러니까 한 손은 플라스크 바닥을 받치고 교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목만 잡고 흔들다가는 잘못하면 그 병목이 파손돼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무게를 정확하게 받치기 위해서 한 손을 플라스크 바닥에 이렇게 대고 교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피펫은 이제 시료를 이동시키는 목적, 그리고 이동시키면서 몇 밀리미터 용량을 측정하면서 이동시키는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수행하기 위한 유리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뭐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 장치는 측정 전에 원하는 액체를 소량 빨아 올려서 그 피펫 내벽에 잔류하는 물을 한 2, 3회 씻어 버리는 것을 기준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측정 시에 액체의 표면을 눈높이로 맞춰야 되고요. 항상 내 눈은 그 피펫에 용액이 차 있는 눈높이를 항상 바라보셔야 돼요. 위나 아래에서 보면 그 용량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펫으로 이제 그 액체를 옮길 때도 항상 옮기고자 하는 치료 벽면에 액체가 타고 흘러내릴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뷰렛은 이제 적정하는 기구죠. 적정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 기구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표준 용액으로 2회 정도 세척한다. 그리고 그 여는 부분, 마개 부분을 콕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이제 공기방울 제거하고 꽉 찰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콕은 한꺼번에 확 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열어서 발색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이것을 잠그고 열고 하는 반복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1번 유리기구 준비 및 조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리기구는 자연 건조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죠.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빨리 건조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그래요. 네, 이렇게 안 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보시겠습니다. 유리 실험 기구별 준비 및 조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메스 실린더는 조금 큰 거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2번 정밀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온도에 따라서 부피나 이런 것이 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우선 맞고요. 3번 피펫 사용 전에 이거는 소량의 물을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고자 하는 액체로 소량 빨아 올려서 2, 3회 정도 반복하면서 내벽에 있는 물을 제거한다고 했죠. 뷰렛은 사용 시 반드시 물로 2회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고자 하는 그 적정액으로, 표준용액이죠. 그것으로 2회 정도 세척해서 합니다. 물이 아니라 표준용액. 그래서 답은 2번이죠. 8-3 시약 준비, 핵심 이론 01 시약 관리. 이 부분에서는 시약의 정확한 정의와 그리고 시약의 기준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KS에서 규정한 표준 시약 또는 이제 여기 지금 시약 특급이라는 이게 아니라 특급 시약입니다. 특급 시약. 특급 시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사용 정제수, 증류수, 탈이온수의 전기 전도도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2 마이크로미터 퍼 센티미터 이하의 그 전기 전도도를 지녀야 하고요. 그리고 화학 분석용 시약의 어떤 기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요게 가끔 이제 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시약 관리에 3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분리 보관의 원칙, 두 번째가 밀봉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관리 책임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목만 보시면 뭐 어떤 원칙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리 보관은 서로 반응하는 것들끼리 서로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한다. 밀봉은 마개를 반드시 닫는다. 그리고 관리 책임은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뭐 시약관리 대장을 통해서 재고량과 잔여량이 맞도록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시약관리의 3대 원칙, 분리보관, 밀봉, 관리책임. 냉장보관이라는 건 없죠. 시약에 따라서는 상온에 보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이 시약 취급 시 주의사항. 시약은 이제 서로 반응하거나 좀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겉표면에 이 시약이 뭔지를 눈으로 시인성 있게 볼 수 있는 라벨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위험의 정도가 매우 다양하고, 예를 들면 독극물의 분류 및 라벨의 표시 방법을 통해서 제가 이제 물질의 구분에 따른 이제 정의와 라벨색 표시를 하나의 표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고, 이게 나중에 이제 MSDS나 이쪽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때는 그림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런 물질들을 보관을 할 때 라벨의 색만 봐도 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의와 라벨 색 표시를 좀 숙지를 해두세요. 시약 중 발화 및 인화성 물질의 라벨 색 표시는, 자연 발화할 수 있는 물질은 이제 노란 테를 기준으로 글씨를 푸른색이나 검은 글씨로 씁니다. 이건 그냥 암기를 하셔야죠. 답은 4번입니다. 제9절 분석 시료 준비, 9-1 고체 시료 준비, 핵심 이론 01 고체 시료 채취. 고체나 액체나 기체나 시료를 채취할 땐 기준된 그 표준화된 작업 지침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의해서 고체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고체 시료는 실제로 내용이나 어떤 성상이나 또는 입자의 크기나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그런 대표 시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양한 고체 시료의 양을 소량씩 이렇게 여러 장소에서 채취해서 잘 혼합한 후에 그것을 대표성 있게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시료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죠.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원추사분법이나 뭐 구획법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시료를 대표성 있게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고체 시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물리적인 특성은 밀도, 비중, 경도, 결정, 자성, 색과 좋은 색, 그리고 방사성, 광택 총 8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겠지요. 밀도는 보통 밀도를 우리가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하고 표현할 때 이게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이게 밀도입니다. 그래서 단위 부피당 무게가 얼마큼 되는가 그것이고요. 비중은 물과 비교했을 때 이제 무게의 밀도의 비겠죠. 그래서 물과 비교한 그 비중의 값이 1보다 크면 물보다 무겁고요. 1보다 작으면 물보다 가볍게 되겠죠. 경도는 물체가 얼마나 딱 단단한지, 연한지, 결정은 광물이 지닌 그 단위 구성의 고유 형태,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가장 작은 단위 구성의 체가, 자성은 자력 성분을 자기장을 받아내는 성질이 있는지 없는지, 자석이 붙는지 안 붙는지 그런 거고요. 색과 좋은 색, 색은 뭐 다 아실 테고, 좋은 색은 좋은 판에 광물을 긁으면 이제 가루가 나오잖아요. 그 색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방사성 물질을 방사능 물질을 가지고 있는 성질, 광택은 얼마나 반짝반짝 빛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적 특성이라고 하죠. 반면에 화학적 특성은 이제 연소열이나 표준 생성 엔탈피,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가연성, 뭐 물질이 반응할 때 변하는 뭐 산화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학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 보시겠습니다. 고체 시료의 특성 가운데 특정 물질마다 완전한 전자 교환이 발생했을 때 해당 원자가 갖게 되는 전하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산화수죠. 화학적 특성이고요. 산화수가 증가, 감소 뭐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입도는 고체 시료를 분석하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입도가 고르면 고를수록 보다 고체 시료를 분석하는 것이 쉬워지겠죠. 너무 불균형하면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으면 분석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쇄기를 써서 입도를 고르게 실제로 합니다. 분쇄에 작용하는 힘이 총 4가지입니다. 압착, 충격, 마찰, 절단. 압착은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작게 이렇게 누르는 거고요. 충격은 때리는 것, 마찰은 말 그대로 마찰, 서로 부딪히는 힘, 절단력이 이게 찢는 힘이에요. 그래서 분쇄에 작용하는 힘은 총 4가지입니다. 분쇄 원료의 크기 또는 분쇄 입자의 크기에 따른 분쇄기의 구분을 적어 놓았거든요. 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거친 분쇄기, 중간 분쇄기, 고온 분쇄기, 초미세 분쇄기, 그리고 이제 크기, 분쇄 입자의 크기나 뭐 원료의 크기 또는 분쇄기 이것을 연계해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분쇄 원료의 크기가 3에서 10mm 정도일 때 사용하는 분쇄기를 우리는 고온 분쇄기라고 합니다. 입경의 크기 기준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9- 액체 시료 준비, 핵심 이론 01 액체 시료 채취. 우선 기본적인 기초 지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액체의 어떤 다양한 9- 액체 시료 준비, 핵심 이론 01 액체 시료 채취. 기본적인 액체에 대한 그 시료 채취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굴절은 이제 빛이 성질이 다른 두 면을 통과할 때 빛이 통과하는 어떤 진행 방향이 꺾이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매질에 따라 빛의 이동 포기하면 안 돼. 9- 액체 시료 준비, 핵심 이론 01 액체 시료 채취. 액체 시료 채취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굴절은 매질이 바뀔 때 빛의 이동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각도가 꺾여서 빛이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를 하고요. 증발, 증류, 추출 뭐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증발은 말 그대로 끓이는 건데 증류는 그 끓이는 것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조작이겠죠. 추출은 액체 혼합물과 고체 혼합물이 섞여 있을 때 가용성 성분의 용매를 가해서
원하는 물질만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조작을 말합니다. 즉, 액체나 고체 중에 잘 녹는 어떤 그 성분과 잘 녹는 용매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 그 용매 고체가 잘 녹으면 걔만 용매에 싹 녹으면서 분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체 액체 추출, 액체 액체 추출로 나누어서 구별할 수 있다. 용해도는 기본적으로 특정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수입니다. 용매, 용질, 용액 다 기억하시죠? 용질은 설탕물로 얘기를 해볼게요. 설탕이고요. 용매는 물이죠. 용액은 뭘까요? 네, 설탕물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용해도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대상 물질들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죠. 대부분 온도 상승하면, 그쵸? 용해도도 늘어납니다. 특정 물질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액체 시료 채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취를 합니다. 첫 번째, 시료 공기를 액체 중에 통과시키거나 또는 액체의 표면과 접촉시켜서 용해, 반응, 흡수, 충돌을 일으키게 해서 해당 액체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물질, 이것도 액체가 되겠죠. 그것을 이제 녹이거나 뭐 반응시켜서 채취하는 그런 방법을 의미를 하고요. 액체의 중요한 물리적 특성 중에 이제 비중값이 있죠. 그래서 비중 차이로 인해서 분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 전에는 반드시 용기를 잘 흔들어서 용액을 균일한 성분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용기는 시료에 의해서 부식 또는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리병이나 이제 폴리에틸렌병, 이게 약간 뜨거운 상태가 되면 유리병을 좀 활용하겠죠. 폴리에틸렌이 가격이 싸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액체 시료의 채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료 공기를 액체 중에 통과시켜서 하지요. 용해 반응 충돌 과정을 통해서 채취하지요. 액체는 비중 차이가 없으므로 있습니다. 비중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채취할 수 없죠. 그리고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 폴리에틸렌이 싸니까 많이 쓰는데 뜨거운 물질을 쓸 때는 유리병을 반드시 써야 된다. 답은 3번입니다.